내 아들의 멍. 그건 한 부대가 숨긴 범죄의 자국이었다. 저는 박재현입니다. 올해 60이 되었고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4개의 별을 단 지 이제 1년이 되어가는데 아직도 거울 앞에서 정복을 입을 때마다 묘한 기분이 들죠.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말입니다. 군 생활 38년 동안 수많은 작전을 지휘했고 국가 안보를 위한 중요한 결정들을 내려왔어요.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 모든 경험이 무색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제 앞에 놓인 문제는 전쟁도 아니고 북한의 도발도 아니었거든요. 바로 제 아들 이야기였습니다. 민수는 제게 늦둥이로 온 소중한 아이예요. 45세 얻은 아들이라 더욱 애틋하죠. 아내는 늘 제가 민수한테만은 너무 약하다고 타박하곤 했는데 사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집에서만큼은 사성 장군이 아니라 그냥 아버지였거든요. 민수가 입대한 지 벌써 3개월이 지났습니다. 처음 훈련소에 보낼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모르겠어요. 20살 청년이 되어서야 군대에 가는 건데도 제 눈에는 여전히 어린 아이로만 보였습니다. 하지만 남자라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죠. 저 역시 그렇게 군인이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부대에 면회를 가서 완전히 당황스러운 일을 겪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재 감기로 격리 중이어서 면회가 불가능합니다. 중대장이라는 사람이 저를 보고하는 말이었어요. 처음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요즘 같은 시국에 감기라도 걸리면 조심해야 하는 거니까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중대장의 눈빛이 어색했거든요. 저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자꾸 시선을 피하더라고요. 38년간 군 생활을 해온 제가 느끼기에 이건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신호였죠. 언제부터 아픈 거죠? 제가 물었습니다. 며칠 전부터요. 곧 나아질 겁니다. 대답이 너무 애매했어요. 며칠이 정확히 언제인지도 모르고 증상이 어떤지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제 질문에 답하면서도 계속 다른 간부와 눈짓을 주고받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죠. 그럼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아이 상태가 좋아지면 연락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중대장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마치 내일도 곤란할 것 같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부대를 나와서 차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제가 누군지 모를 리 없는데 왜 이렇게 대하는 거죠? 물론 평소에는 제 신분을 내세워 특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건 옳지 않은 일이니까요. 하지만 오늘 상황은 뭔가 달랐어요. 그들이 뭔가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점심을 먹으려고 부대 근처 식당에 들렀습니다. 혼자 앉아서 생각을 정리하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부대 간부들이었습니다. 저를 못 본 모양이더라고요. 하필 그 애가 문제를 꺼내다니. 첫 번째 목소리였습니다. 누군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젊은 장교 같았어요. 조용히 해. 아버지가 사스타라니. 들키면 끝장이다. 두 번째 목소리는 좀 더 나이 들어 보였습니다. 아마 중대장급 정도 되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사스타라는 건 저를 말하는 거고 그 애라는 건 분명 민수를 말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문제를 꺼냈다는 말은 얼마나 맞았길래 그렇게 난리인지 모르겠다. 그냥 참고 넘어가면 될 일을. 소리 낮춰. 만약에 알려지면 우리 다 죽는다.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제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민수가 제 아들이 맞았다는 말이었습니다. 갑자기 모든 게 이해됐어요. 왜 면회를 거부했는지, 왜 그들이 그렇게 불안해했는지 말입니다. 감기 격리가 아니라 상처를 숨기려는 거였던 거예요. 식당에서 나와 차 안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제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분노와 절망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제가 이 나라 군대의 최고 지휘관인데 제 아들 하나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니요. 하지만 더 화가 났던 건 그들의 태도였어요.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덮으려고만 하다니. 이게 과연 대한민국 군대의 모습이어야 하는 걸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말이에요.
아버지로서의 분노와 합참의장으로서의 책임이 머릿속에서 충돌했습니다. 아들을 지키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동시에 이런 일이 다른 아이들에게도 일어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지가 사스타가 아닌 아이들은 누가 지켜주겠습니까? 집에 도착해서 아내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당장 부대로 달려가자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아내를 말렸습니다.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안 돼. 더 꼼꼼히 확인해야 해. 사실 제 마음도 당장 달려가서 모든 걸 뒤집어 놓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진실을 제대로 밝힐 수 없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할지 말이에요. 단순한 아버지로 가면 그들은 계속 감기 격리라고 우길 겁니다. 하지만 합참의장으로 간다면 거울 앞에 서서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군을 지킨다는 건 내 아들 하나를 지키는 데서 시작되는 거야. 결심했습니다. 내일은 아버지가 아니라 합참의장으로 가겠다고요. 제가 군 생활을 시작한 게 벌써 38년 전이에요.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봐왔죠. 진실을 말하는 사람과 거짓말하는 사람의 차이를 구분하는 건 제게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어제 부대에서 만난 간부들의 모습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특히 중대장의 눈빛이요. 저를 보는 그의 시선에는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다는 신호가 있었거든요. 38년간 다양한 계급의 군인들과 함께 일해왔습니다. 소위부터 대장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을 지켜봤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람의 표정을 읽는 능력이 생겼죠. 특히 부하들이 보고할 때 진실을 말하는지 아닌지는 금세 알 수 있어요. 중대장이 저에게 답할 때의 그 어색함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고 대답도 애매했어요. 게다가 다른 간부와 자꾸 눈짓을 주고받더라고요. 만약 정말로 민수가 단순한 감기에 걸린 거라면 그렇게 행동할 이유가 없겠죠. 아무리 제가 사성 장군이라고 해도 아들의 건강 상태를 솔직하게 말하지 못할 이유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부대 근처 식당에서 들은 그 대화가 제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하필 그 애가 문제를 꺼내다니. 이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문제를 꺼냈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민수가 뭔가 잘못된 일을 신고했다는 뜻이겠죠. 조용히 해. 아버지가 사스타라니. 들키면 끝장이다. 사스타라는 말에서 확실해졌습니다. 저를 말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들키면 끝장이라는 말은 그들이 뭔가 잘못한 일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얼마나 맞았길래 그렇게 난리인지 모르겠다. 그냥 참고 넘어가면 될 일을. 이 말을 들었을 때 제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어요. 민수가 맞았다는 걸 인정하는 말이었거든요. 그것도 단순한 한 대가 아니라 상당히 심하게 맞았다는 뉘앙스였습니다. 식당에서 나와 차 안에 앉아서 손을 보니까 떨리고 있더라고요. 제가 언제 이렇게 감정적이 된 적이 있었나 싶었어요. 보통 어떤 상황에서도 냉정함을 잃지 않는 편인데 이번만은 달랐습니다. 제 아들이 부대에서 구타를 당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들이 이 사실을 감추려고 한다는 거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더 많은 의문이 생겼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일이 시작된 걸까요? 얼마나 오랫동안 계속된 거죠? 그리고 왜 민수는 저에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민수 나름대로는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을 거예요. 아버지가 사성 장군이라는 걸 내세우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그런 민수의 마음을 생각하니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서재에 앉아 생각을 정리했어요. 감정적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합참의장으로서 수많은 복잡한 사안들을 처리해온 경험이 있으니까 이것도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했습니다. 우선 확실한 건 민수가 부대에서 구타를 당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리고 간부들이 이 사실을 은폐하려 한다는 것도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려면 직접 확인해야 했죠. 누가 언제 어떻게 민수를 때렸는지, 얼마나 심각한 상처를 입었는지, 그리고 이런 일이 얼마나 자주 일어났는지 말입니다. 아내와 저녁을 먹으면서 상황을 설명했어요. 아내는 처음에 믿으려 하지 않더라고요.
설마 그럴 리가 있겠어요? 요즘 시대의 군대에서 그런 일이. 하지만 제가 들은 대화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자 아내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그럼 우리 민수가 정말로 아직 확실하지 않아. 내일 다시 가봐야 해. 사실 제 마음속으로는 이미 확신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내 앞에서까지 감정적이 될 수는 없었거든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민수 어릴 때 사진들을 꺼내봤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 중학교 졸업 사진, 고등학교 체육대회 사진, 해맑게 웃고 있는 민수의 모습들이었어요. 특히 고등학교 때 태권도 대회에서 상을 받은 사진을 보니까 더욱 화가 났습니다. 민수는 운동을 꽤 잘하는 아이거든요. 그런 아이가 부대에서 맡고 있다니. 도대체 어떤 상황이었던 걸까요? 새벽 3시가 넘어서야 잠이 들었는데 꿈에서도 민수가 나왔어요. 어린 민수가 울면서 저에게 도와달라고 하는 꿈이었습니다. 깨고 나서 식은땀이 흥건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거울 앞에 섰습니다. 평소처럼 정복을 입고 계급장을 달았어요. 4개의 별이 어깨에 달려있는 모습을 보니까 새삼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이 별들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높은 계급을 나타내는 장식품일까요? 아니면 책임의 무게를 상징하는 걸까요? 오늘은 분명히 다를 겁니다. 어제처럼 애매한 대답을 듣고 돌아서지 않을 거예요. 제대로 된 답을 듣고야 말겠습니다. 출발하기 전에 아내에게 말했어요. 오늘은 반드시 민수를 만날 거야. 조심해요. 너무 감정적으로 나가지 말고. 아내의 걱정이 이해됐습니다. 하지만 이미 결심한 바가 있었어요. 오늘은 단순한 아버지가 아니라 합참의장으로 갈 거라고 말이에요. 차를 타고 부대로 향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문제가 단순히 제 아들만의 일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이런 일이 조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면 그건 군 전체의 문제겠죠. 그렇다면 저는 한 아버지로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군대의 최고 지휘관으로서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부대 정문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제와는 다른 마음가짐으로 그곳을 바라봤습니다. 오늘은 진실을 밝혀낼 거예요. 반드시요. 그날 밤 저는 정말 한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머릿속에서는 온갖 상상들이 떠올랐죠. 민수가 어떤 상황에서 맞았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왜 저에게 말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그럴수록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제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흔들리는 건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새벽 2시쯤 되어서 침대에서 일어나 서재로 갔어요. 책상에 앉아서 민수가 보낸 마지막 편지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아버지, 군대 생활 잘하고 있어요. 훈련이 힘들긴 하지만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짧은 편지였지만 민수다운 내용이었어요. 항상 저를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아이거든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이 편지 속에도 뭔가 숨겨진 게 있었을지도 모르겠네요. 편지를 읽으면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단순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접근해서는 절대 진실을 알 수 없을 거라는 걸 말이에요. 어제 부대에서 겪은 일을 떠올려보니 더욱 확실해졌어요. 중대장과 다른 간부들의 태도, 식당에서 들은 대화, 이 모든 게 그들이 뭔가 큰 잘못을 저질렀다는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냥 평범한 아버지로 간다면 그들은 끝까지 감기 격리라고 우길 겁니다. 아니면 다른 핑계를 대겠죠. 그렇게 되면 민수의 상처는 계속 숨겨질 거고 잘못한 사람들은 처벌받지 않을 거예요. 그건 절대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서재에서 일어나 욕실로 갔어요. 거울 앞에 서서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피곤에 지친 60세 아버지의 얼굴이 보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38년간 군 복무를 통해 단련된 군인의 의지도 느껴졌습니다. 내일은 합참의장으로 간다. 거울 속 제 자신에게 확실하게 말했어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새벽 4시가 넘어서야 다시 침대로 돌아갔는데 그제서야 마음이 좀 정리된 기분이었어요. 물론 잠은 오지 않았지만 적어도 무엇을 해야 할지는 분명해졌거든요. 아내가 새벽 5시쯤 깨어나서 제가 뒤척이는 걸 알아챘나 봐요. 잠 못 자고 있었어요? 응, 생각이 너무 많아서.
민수 때문이죠? 그래. 어떻게 해야 할지 계속 고민하고 있어. 아내가 제 손을 잡아주었어요.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하세요. 당신을 믿어요. 아내의 말이 큰 힘이 되었어요. 38년간 군 생활을 하면서 아내가 얼마나 많은 걸 희생했는지 알고 있거든요. 그런 아내가 저를 믿는다고 하니 더욱 용기가 났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운동을 했어요. 평소보다 30분 일찍 일어난 거였는데 몸을 움직이니 머리가 좀 더 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운동을 하면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오늘 부대에 가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말입니다. 우선 민수를 직접 만나야 했어요. 더 이상 핑계는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민수의 상태를 확인한 다음에는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파악해야겠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는 것이었어요. 단순히 민수만 보호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 말입니다. 샤워를 하고 나서 정복을 꺼냈어요. 평소에는 별 생각 없이 입던 옷인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입었어요. 셔츠를 입고 넥타이를 매고 정복 상의를 걸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깨에 계급장을 달았어요. 4개의 별이 제 어깨 위에서 빛났습니다. 거울을 다시 보니 어젯밤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피곤한 아버지가 아니라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 의장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내가 아침을 차려줬지만 별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긴장감 때문인지 식욕이 없었거든요. 좀 드세요. 힘내려면 먹어야죠. 고마워. 하지만 지금은 먹기가 힘들어. 그럼 이따가 돌아와서 맛있는 걸 해줄게요. 민수도 데리고 와요. 아내의 말에 뭉클했어요. 민수를 데리고 온다는 말이 얼마나 간절하게 들리던지요. 출발하기 전에 서재에서 잠깐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오늘 하루가 정말 중요할 것 같았어요. 제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많은 게 달라질 테니까요. 거울 앞에 다시 한번 섰습니다. 이번에는 스스로에게 확실하게 말했어요. 군을 지킨다는 건 내 아들 하나를 지키는 데서 시작되는 거야. 이 말이 제 마음을 정확히 표현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대한민국 군대의 최고 지휘관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 명의 아버지이기도 하죠. 만약 제가 제 아들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면 어떻게 이 나라의 모든 군인들을 지킬 수 있겠어요? 군대는 명령으로 움직이지만 그 명령이 올바른 가치에 기반해야 한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차 키를 들고 현관문을 나섰어요. 아내가 뒤따라 나와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와요. 그리고 우리 민수 꼭 데리고 와요. 그럴게. 걱정 마. 차에 앉아서 시동을 걸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신중하게 운전했어요. 오늘만큼은 절대 실수할 수 없었거든요. 부대까지 가는 동안 계속 생각했습니다. 혹시 제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한 건 아닐까? 정말로 민수가 구타를 당한 게 맞을까? 하지만 어제 들은 대화 내용이 너무나 명확했어요. 그들이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부대 정문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마음으로 그곳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애매한 답변은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잠시 심호흡을 했습니다. 38년간 수많은 중요한 순간들을 겪어왔지만 오늘만큼 긴장되는 날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정복의 단추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모자를 똑바로 썼습니다. 거울로 얼굴을 한 번 더 보니 확신에 찬 군인의 모습이 보였어요. 결심했습니다. 오늘은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요. 그리고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이에요. 부대 정문을 향해 걸어가면서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오늘은 아버지가 아니라 합참의장으로 간다. 이제 망설임은 없었어요.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새벽 5시에 눈이 떠졌어요. 사실 제대로 잠들지도 못했거든요. 계속 민수 생각만 하고 있었으니까요. 욕실에서 면도를 하고 샤워를 마친 후 옷장 앞에 섰습니다. 평소 같으면 편한 사복을 입고 갔을 텐데 오늘은 달랐어요. 정복을 꺼냈습니다. 셔츠부터 차근차근 입었어요. 단추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채우면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넥타이를 매고 정복 상의를 걸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깨에 계급장을 달았습니다. 4개의 별이 제 어깨에서 빛났어요. 이 별들의 무게가 평소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책임의 상징이라는 걸 새삼 실감했어요. 거울 앞에서 제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60세의 피곤한 아버지가 아니라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 의장의 모습이 보였어요. 이제 준비가 끝났습니다. 아내가 아침을 차려주었지만 거의 먹지 못했어요. 긴장감 때문에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거든요. 오늘은 왜 정복을 입으세요? 아내가 궁금해했습니다. 오늘은 아버지가 아니라 합참의장으로 가야 해. 아내는 제 말의 의미를 이해했나 봐요. 더 이상 묻지 않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대로 향하는 길에서 제 마음을 정리했어요. 어제까지는 단순한 의심이었다면 오늘은 확신을 가지고 가는 거였습니다. 더 이상 애매한 답변은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부대 정문에 도착했을 때 시간은 오전 9시였습니다. 평소 면회 시간보다 조금 일렀지만 상관없었어요. 오늘은 예외적인 상황이니까요. 차에서 내려서 정복을 한 번 더 정리했습니다. 모자를 똑바로 쓰고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걸었어요. 38년간 익숙해진 군인의 걸음걸이였습니다. 정문 초병이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어제 사복을 입고 온 사람과 오늘 정복을 입고 온 사람이 같은 사람인지 확신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합동참모본부 의장 박재현 대장입니다. 제가 신분을 밝히자 초병의 얼굴이 순식간에 긴장했어요. 재빨리 경례를 했습니다. 합참의장님, 경례. 초병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사성 장군을 직접 본 적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다른 초병들도 모두 달려와서 경례했어요. 부대장은 어디 있나? 네, 즉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초병이 황급히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 너머로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 부대장이 완전히 당황한 모양이었어요. 5분도 안 되어서 부대장이 뛰어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경례했어요. 합참의장님, 갑작스럽게 오시다니. 미리 연락을 주셨으면. 특별한 연락이 필요한 일인가? 제 목소리가 평소보다 차갑게 나왔어요. 부대장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아닙니다. 당연히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그럼 됐네. 면회하러 왔으니까 안내해주게. 네. 즉시 준비하겠습니다. 부대장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어제 중대장이 보인 그 어색함과는 차원이 다른 긴장감이었습니다. 부대 안으로 들어가면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병사들과 간부들이 모두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사성 장군이 부대에 나타난 건 아마 처음일 거예요. 중대장은 어디 있나? 네, 즉시 불러오겠습니다. 부대장이 급히 부하에게 지시했어요. 잠시 후 어제 만났던 중대장이 나타났습니다. 정복을 입은 제 모습을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합참의장님, 어제는 정말 죄송했습니다. 중대장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어제의 자신감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죄송하다고. 뭐가 죄송한가? 어제 면회를. 감기 때문에. 중대장이 말을 제대로 잊지 못하고 있었어요.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감기 때문에 면회를 거절했다고? 그게 죄송한 일인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그럼 뭐가 죄송한 건가? 말을 제대로 해보게. 제가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물었어요. 중대장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간부들도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어제 식당에서 들었던 목소리의 주인들도 있었을 겁니다. 오늘은 아버지가 아니라 합참의장으로 왔네. 제가 분명하게 말했어요.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의 얼굴이 더욱 경직됐습니다. 면회 준비를 하게. 더 이상 핑계는 듣지 않겠어. 네. 즉시 준비하겠습니다. 이제 누구도 감기 격리니 뭐니 하는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제가 4개의 별을 달고 나타난 순간 모든 상황이 바뀐 거였습니다. 부대장이 급히 지시를 내렸어요. 면회실 준비, 병사 호출, 모든 게 신속하게 진행됐습니다. 어제의 느긋함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저는 면회실로 향하면서 생각했습니다. 권위라는 게 이런 거구나. 어제까지 저를 막았던 사람들이 오늘은 제 앞에서 벌벌 떨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 권위를 남용하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그리고 옳은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였어요. 면회실 문 앞에 서서 마지막으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 곧 민수를 만날 거예요. 그 아이가 어떤 상태일지, 제 마음이 어떨지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각오도 되어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면서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말했어요. 이제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다. 면회실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민수가 들어왔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민수의 얼굴에는 선명한 멍이 있었거든요. 왼쪽 눈 주변이 시퍼렇게 멍들어 있었고 입술 한쪽이 부어올라 있었어요.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민수 앞에서는 침착해야 했어요. 아이가 더 위축될 수 있으니까요. 민수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평정심을 유지하기 어려웠어요. 민수가 저를 보더니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아마 제가 정복을 입고 온 걸 보고 놀란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왜 군복을? 괜찮다. 앉아라. 민수가 의자에 앉는 모습을 보니까 더욱 마음이 아팠어요. 평소보다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몸 어딘가 아픈 곳이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얼굴이 왜 그래? 최대한 차분하게 물었어요. 하지만 제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민수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숙였어요. 훈련 중에 실수. 어떤 실수? 그냥 동작이 느렸다고. 민수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문이 열렸습니다. 교관 한 명이 들어왔어요. 계급장을 보니 중사였습니다. 합참의장님, 제가 민수 담당 교관 김중사입니다. 김중사가 격려했어요. 하지만 제 눈에는 그의 손가락 관절에 상처가 보였습니다. 누군가를 때린 흔적처럼 보였어요. 민수 얼굴은 어쩐 일인가? 제가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훈련 차원에서 좀 더 강하게 만들려고. 훈련이라고? 제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김중사의 얼굴이 긴장했습니다. 네, 요즘 신세대들이 너무 약해서 좀 더 단단하게. 그래서 얼굴을 때렸다는 말인가? 아, 그게. 김중사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이미 실수했다는 걸 스스로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김중사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훈련은 병사를 강하게 하지만 학대는 군을 썩게 만든다. 그 말을 하는 순간 김중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주변에 있던 다른 간부들도 모두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해봐. 이번에는 민수에게 직접 물었어요. 민수가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욕만 하셨어요. 동작이 느리다고. 그런데 점점 뭐가? 때리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어깨나 등만. 그런데 며칠 전부터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계속 말하기 힘들어하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전부터는 뭐가 달라졌지? 얼굴도 때리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건 잘못된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랬더니 더 심하게. 민수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김중사를 다시 봤어요. 그는 이미 체념한 표정이었습니다. 언제부터 때린 거야? 그게 한 달 정도. 한 달 동안 계속 간헐적으로. 간헐적이라는 게 며칠에 한 번? 김중사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아마 거의 매일이었을 겁니다. 저는 민수를 다시 봤어요. 제 아들이 한 달 동안 이런 고통을 받고 있었다니 가슴이 찢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왜 저에게 말하지 않았니? 아버지가 사성 장군이라는 걸 이용하고 싶지 않았어요. 제 힘으로 해결하고 싶었어요. 민수의 말에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아이는 끝까지 자존심을 지키려 했던 거예요. 다른 아이들도 맞았나? 네, 저만이 아니라 역시 그랬습니다. 이건 조직적인 문제였어요. 저는 김중사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다른 간부들도 알고 있었나? 그게
정직하게 대답해. 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막지 않았다. 오히려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전체 그림이 보였어요. 이건 한 사람의 일탈이 아니라 조직 전체의 문제였습니다. 저는 부대장을 불러달라고 했어요. 잠시 후 부대장이 들어왔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었나? 그게 보고는 받았지만 보고를 받았으면서 왜 방치했지? 훈련의 일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훈련인가? 이게? 제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합참의장님,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해결되나? 한 달 동안 우리 아이들이 맡고 있었는데 부대장이 할 말을 잃었어요. 저는 민수를 봤습니다. 제 아들이 이 모든 걸 혼자 견디고 있었다니. 아버지로서 정말 미안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합참의장으로서의 분노도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런 일이 제가 최고 지휘관인 군대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니요. 이제 모든 걸 정리할 시간이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확실하게 조치를 취해야 했어요. 민수와의 면회를 마친 후 저는 즉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 문제가 단순히 김중사 한 사람의 일탈이 아니라는 걸 직감하고 있었거든요. 모든 관련자들을 소집하게 부대장에게 지시했어요. 더 이상 부드럽게 접근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회의실에 중대장, 소대장들, 그리고 다른 교관들이 모였어요. 모두들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합참의장이 직접 조사에 나섰다는 소식이 이미 퍼진 모양이었어요. 민수 이병, 구타 사건에 대해 조사하겠다.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누가 언제부터 알고 있었는지, 왜 방치했는지, 다른 피해자는 없는지 모든 걸 파악할 거다.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어요. 아무도 먼저 말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 순으로 정리해서 보고하게. 거짓말하면 더 큰 문제가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을 거다. 그제서야 한 명씩 입을 열기 시작했어요. 먼저 소대장이 말했습니다. 한 달 전쯤부터 김중사가 민수 이병을 좀 심하게 다뤘습니다. 심하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음에는 욕설과 기합이었는데 점점 손찌검이, 그걸 보고도 막지 않았나? 그게 신세대 병사들이 너무 약해서 좀 더 강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소대장의 답변에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잘못된 생각이 얼마나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다른 병사들도 맞았나? 이번에는 다른 교관이 대답했어요. 몇 명 더 있습니다. 민수 이병만이 아니라 몇 명이나? 대략 7에 8명 정도. 제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민수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여러 명의 아이들이 피해를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 아이들 부모들은 알고 있나? 아직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왜 신고하지 않았지? 이때 젊은 대위 한 명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저 한번 보고했었습니다. 누구에게? 중대장님께. 저는 중대장을 봤어요. 그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보고를 받고도 왜 조치하지 않았나? 중대장이 더듬거리며 대답했어요. 그게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워낙 약해서 별일 아니라고? 병사를 때리는 게 옛날에는 더 심했는데 이 정도는. 중대장의 말을 듣고 있으니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계속 참았어요.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진실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으니까요. 젊은 대위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잘못된 거라고. 그랬더니 묵살됐습니다. 오히려 저보고 너무 나약하다고. 이제 전체 구조가 보였어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조직적 은폐였습니다. 대대장은 알고 있었나? 부대장이 머뭇거렸어요. 보고 올라갔습니다. 언제? 2주 전쯤. 그럼 2주 동안 알고 있으면서도 방치했다는 말인가? 조치를 취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뭐가 필요해? 구타를 멈추라고 하는데 부대장이 할 말을 잃었어요. 저는 다른 교관들에게도 물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었죠? 대부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왜 아무도 막지 않았나? 한 중사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반대 의견을 내면 왕따가 되는 분위기였습니다. 왕따? 네. 너무 약하다고. 요즘 세대를 이해 못한다고. 조직 내부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었어요. 잘못된 관행이 마치 전통인 양 받아들여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민수와 다른 아이들이 맡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네요. 모두들 고개를 숙였어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젊은 대위를 다시 봤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했겠네요. 혼자서 옳은 말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대위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죄송합니다, 의장님. 제가 더 강하게 주장했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당신은 할 일을 했어요. 문제는 당신의 말을 듣지 않은 사람들이죠. 이제 모든 상황이 명확해졌습니다. 한 달 넘게 반복된 구타, 여러 간부들의 가담, 조직적 은폐, 그리고 양심적인 목소리의 묵살까지. 지금부터 모든 걸 기록하겠습니다. 저는 수첩을 꺼냈어요. 김중사, 정확히 언제부터 민수를 때렸나? 한 달하고 일주일 전쯤부터입니다. 빈도는 거의 매일 다른 피해자들 이름을 모두 대보게. 김중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이름들을 댔어요. 정말로 8명이나 되었습니다. 중대장, 언제 처음 보고받았나? 3주 전쯤. 왜 조치하지 않았지? 그게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 질문했어요. 누가 언제 무엇을 알았는지, 왜 방치했는지, 어떤 식으로 은폐했는지. 질문할수록 더욱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이건 단순한 교육 방식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군 조직의 근본적인 문제였어요. 소대장, 다른 부대에서도 이런 일이 있나? 글쎄요. 아마가 아니라 정확히 대답하게. 네, 간혹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 확신할 수 있었어요. 이 문제는 이 부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더 광범위한 문제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부대 의무병이 들어왔어요. 의장님, 피해 병사들 진료 결과 나왔습니다. 어떤가? 민수 이병은 안면 타박상과 늑골 금이 의심됩니다. 다른 병사들도 비슷한 상태고요. 늑골 금이 의심된다고요. 제 손이 또 떨리기 시작했어요. 정확한 검사가 필요하겠군요. 네, 병원으로 이송해서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 아들이 그리고 다른 아이들이 이렇게 심각한 상처를 입고 있었다니요. 모든 관련자들의 진술을 문서로 작성하게. 그리고 피해자들은 즉시 병원으로 이송하고. 네, 알겠습니다. 저는 부대장을 따로 불렀어요. 이 사건을 즉시 상급 부대에 보고하겠습니다. 그리고 군검찰에도 통보할 겁니다. 부대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의장님, 혹시 조용히 처리할 수는? 조용히 처리. 지금까지 조용히 처리해서 이 꼴이 난 거 아닌가? 하지만 부대 이미지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군인의 기본 가치입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 문제는 반드시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처리될 겁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요. 휴대폰을 꺼내서 국방부에 전화를 걸었어요. 합참의장 박재현입니다. 긴급히 보고드릴 사안이 있습니다. 전화 통화를 마치고 다시 회의실을 둘러봤어요. 모든 사람들이 제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긴장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이 사건은 단순한 부대 내 문제가 아닙니다. 제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어요. 군 조직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린 구조적 문제로 다뤄질 겁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젊은 대위를 봤어요. 당신 같은 사람이 더 많았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앞으로도 옳은 목소리를 내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대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눈에는 희망의 빛이 보였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될 거예요. 하지만 저는 끝까지 갈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부대에서 나온 후 저는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면 철저한 개혁이 필요했거든요. 먼저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어요. 장관님, 합참의장 박재현입니다.
긴급히 면담이 필요합니다. 1시간 후 국방부에서 장관과 마주 앉았어요. 조사 내용을 상세히 보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닙니다. 조직적 은폐와 구조적 문제예요. 장관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가요? 한 달 넘게 지속된 구타, 8명의 피해자, 그리고 모든 간부가 알고 있으면서도 방치했습니다. 저는 수첩에 기록한 내용들을 하나씩 설명했어요. 가해자들의 이름, 피해자들의 상태, 은폐 과정까지 모든 것을 말입니다. 즉시 군검찰에 통보하겠습니다. 장관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언론에도 공개해야 합니다. 제가 덧붙였습니다. 언론에요? 그럼 상당한 파장이. 그래야 합니다. 숨기려 해서 이런 일이 생긴 거니까요. 장관이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투명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군검찰이 부대로 급파됐어요. 가해자들은 즉시 구속됐고 관련 간부들도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저녁 뉴스에서 이 사건이 보도됐어요. 합참의장 아들 구타 사건이라는 제목으로요. 집에서 뉴스를 보고 있는데 아내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이렇게 공개적으로 해도 괜찮을까요? 괜찮아야 해. 숨기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거야. 다음 날 아침 피해자 부모들이 부대로 몰려왔어요. 당연한 일이었죠. 자기 아이가 군대에서 맡고 있었다는 걸 뉴스로 알게 됐으니까요. 저도 부대로 갔어요. 부모들과 직접 만나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회의실에 8명의 부모들이 모여 있었어요. 모두들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합참의장님, 한 어머니가 저를 보자마자 소리쳤어요. 우리 아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세요? 죄송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대한민국 합참의장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한 아버지로서 사죄드립니다. 부모들이 조금 조용해졌어요. 제 아들도 피해자 중 하나입니다. 저 역시 부모로서 여러분과 같은 마음이에요. 한 아버지가 울분을 터뜨렸어요.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당신이 최고 지휘관 아닙니까? 맞습니다. 제 책임입니다. 저는 변명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를 겁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만들겠습니다. 어떻게 믿습니까? 보여드리겠습니다. 행동으로요. 그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직접 사과하고 개혁 방안을 발표하려 했거든요. 기자회견장에는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왔어요.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저는 합동참모본부 의장 박재현입니다. 제 목소리가 회견장에 울렸어요.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한 아버지로서, 그리고 군 최고 지휘관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기자들이 조용히 경청했어요. 제 아들을 포함해 8명의 병사들이 부당한 구타를 당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인권 침해이자 군기문란입니다. 가해자들은 이미 구속됐고 관련 간부들도 모두 징계할 예정입니다. 한 기자가 질문했어요. 의장님, 아들이 아니었다면 이런 일이 공개됐을까요? 날카로운 질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알았어야 했는데 피해자가 되고 나서야 알게 됐습니다.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우실 건가요? 전 군 차원의 인권 교육을 강화하고 신고 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부대로 돌아왔어요. 그곳에서 김중사와 관련 간부들의 구속 소식을 들었습니다. 중대장과 소대장은 해임됐고 부대장도 중징계를 받았어요. 당연한 결과였죠. 며칠 후 부대에는 새로운 간부들이 부임했어요. 그리고 전군의 인권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민수를 비롯한 피해자들은 모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어요. 다행히 심각한 후유증은 없었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한 달 후 국정감사에서 이 사건이 다뤄졌어요. 저는 국회에 출석해서 증언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군 조직의 구조적 문제를 확인했습니다. 단순히 처벌로 끝날 일이 아니라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국회의원들도 심각하게 받아들였어요. 곧 군인권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그날 밤집에서 뉴스를 보는데 젊은 대위가 인터뷰에 나왔어요. 이제는 옳은 말을 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의장님께서 용기를 주셨거든요. 그 말을 듣고 뭉클했어요. 적어도 한 사람은 변했구나 싶었습니다. 6개월 후 전국 모든 부대에 인권 상담관이 배치됐어요. 그리고 익명신고 시스템도 구축됐습니다. 변화는 생각보다 빨리 일어났어요.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저는 깨달았어요. 진짜 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입니다. 계급장이 별이 아니라 책임에서 빛나는 게 별이라는 거요. 1년이 흘렀습니다. 오늘은 민수가 소위로 임관하는 날이에요. 육군사관학교 졸업식장에 앉아서 제 아들이 무대 위에 서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1년 전 그 멍든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정말 막막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당당한 모습으로 서 있는 민수를 보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박민수 임관, 민수의 이름이 호명됐어요. 무대 위로 올라가는 민수의 걸음걸이가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소위 계급장을 달고 내려온 민수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반듯하게 격려했습니다. 박민수 소위, 임관 보고드립니다. 목소리에 힘이 있었어요.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수고했다. 저도 격려로 답했어요. 이 순간만큼은 합참의장과 소위의 만남이었습니다. 졸업식이 끝난 후 가족끼리 조용한 식당에서 식사를 했어요. 민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그때 일 때문에 정말 감사해요. 뭐가 감사해? 아버지가 용기를 내주셔서 저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았어요. 민수의 말에 뭉클했어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야.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민수가 잠시 망설이더니 계속 말했어요. 사실 처음에는 원망스럽기도 했어요. 왜 이렇게 크게 만드셨나 하고. 그랬구나. 하지만 지금은 알겠어요. 저 하나만 생각하셨던 게 아니라는 걸. 아내가 눈물을 훔쳤어요. 우리 민수가 많이 컸네요. 그런데 아버지, 민수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제 제가 약한 후임들을 지키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그래, 그게 진짜 장교의 역할이다. 네,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저도 옳은 일을 하는 군인이 되겠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서재에 앉아 생각했어요. 1년 전 이맘때는 정말 막막했었는데 이제는 희망이 보였습니다. 그때 일을 계기로 군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인권 교육이 강화됐고 신고 체계도 개선됐습니다. 물론 아직 완벽하지는 않지만 분명히 나아지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젊은 장교들의 의식이 바뀌었다는 게 가장 큰 성과였습니다. 이제는 잘못된 관행에 당당히 맞서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며칠 후 부대 순시를 나갔는데 한 젊은 중위가 저에게 인사를 왔어요. 의장님, 저는 작년에 임관한 김중위입니다. 반갑네요. 의장님 덕분에 군대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저희도 용기를 내서 옳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보람을 느꼈어요. 1년 전에 그 일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느 날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저희 부대에 새로 온 후임이 있는데 다른 선임이 좀 심하게 대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렸어요. 그랬더니 그 선임이 화를 내면서 예전에는 안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했니? 이렇게 말했어요. 예전이 틀렸으니까 지금 바뀐 거라고. 민수의 말에 웃음이 나왔어요. 잘했다.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했어요. 군은 명령으로 움직이지만 정의로 유지된다고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어요. 제가 했던 말을 민수가 기억하고 실천하고 있다니요. 6개월 후, 저는 전군 주요 지휘관들을 모아놓고 특별 교육을 실시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회의실에 앉은 장성들과 영관급 장교들이 진지하게 들었어요. 계급장의 별은 장식이 아닙니다. 책임의 상징이에요. 우리가 지켜야 할 건 단순한 규율이 아니라 군인의 기본 가치입니다. 교육을 마치고 나서 한 준장이 저에게 말했어요. 의장님,
1년 전 일이 정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어요. 하지만 방향은 확실히 잡았습니다. 의장님께서 용기를 내주셔서요. 그날 밤 집에서 민수와 통화했어요. 요즘 어때? 좋아요. 후임들도 잘 따르고 선임들도 예전과 달라졌어요. 다행이네. 아버지, 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요? 뭘? 그때 왜 그렇게 큰 결심을 하셨어요? 조용히 처리할 수도 있었을 텐데. 민수의 질문에 잠시 생각했어요. 민수야, 내가 너 하나만 지키면 뭐해? 다른 아이들은 누가 지키겠니? 아, 진짜 별은 계급장이 아니라 그 책임에서 빛나는 거야. 네, 알겠어요. 너도 이제 별을 달았으니 그 의미를 잊지 마라. 네, 약속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서재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별들이 밤하늘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1년 전 그 일을 떠올려 봤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제 아들만 지키려 했었는데 결국 전체 군의 변화로 이어졌습니다. 때로는 한 사람의 용기가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그리고 진짜 리더십이 무엇인지도 깨달았습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는 약한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들을 지키려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민수처럼, 그날의 젊은 대위처럼 용기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 자신에게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군은 명령으로 움직이지만 정의로 유지된다. 나의 아들이 받은 상처는 이제 모든 군인을 위한 길이 되었다. 별들이 더욱 밝게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 어디서 들으셨는지 이름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을 가지며 인사드리러 가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